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평소에 너무 안 무서워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때 한창 사재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라면을 사재기하지 않죠. 지금 타이밍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할 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한 거예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주중 핵무기 시험을 동해상에서 했다. 서해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모든 상황이 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써도 전면전이거든요.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다. 과연 뭐를 달라고 했을까? 바로 극초음속.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 1분 만에 초토화할 수 있는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정은의 생각은 딱 하나라는 거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만갑 보면서 마음 놓고 댓글 남기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야, 요즘 최근 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에서 북한의 실상이 담긴 영상 하나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근데 너무나도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영상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와,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이라고요? 이 정도 충격을 받으려면은 뭐 백두혈통의 스캔들이나 아마 어떤 사람들에겐 더 그 충격이 클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영국 매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0대 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10대 소년 2명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썩어 빠진 괴뢰문화는 아이들입니다.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살아남은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는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 유튜브한 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 유튜브한 이목과 문학계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권고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아이들 서 있는 거 보시죠. 수갑 차고 있고요. 불법과 문수문은 이렇게 여기서 달밖에 안 되는 기성들, 여기서 달밖에 안 되는 기성들. 그런데 괴뢰문화의 휴업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시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16살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게 드라마 봤다는 이후로 12년형을 받았다는 게 네. 야, 그 아이들 긴장 속에서 지켜보는 아이들 보세요. 미동도 하지 못해요. 저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드라마를 봤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6살이면요. 이제 중학교 2, 3학년, 3학년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다 세워놓고 머리 빡빡 깎여놓고 12년 동안 가둬놓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 아,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반동문화 배격법에 따라서 강도 높게 처벌한 사례인데 비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동교화형의 중형을 때렸다라는 충격적인 의미보다 더 큰 여파는 북한의 어떤 사회 구조 특성상 이들 두 학생의 가족들 모두가 이른바 살고 있던 평양에서 추방이 됐거든요. 이 학생들이 북한 땅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없다. 끝난 거죠. 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요. 학생들의 이름 공개됐죠. 이뿐 아니라 담임 선생님, 지역의 청년동맹 책임 지도원, 신상까지 모두 다 북한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처벌했습니다. 이건 남한 드라마를 보면 너네뿐만 아니라 너가 사회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책임,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니까 아니 인과관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고작
사랑의 불시착 봤다고. 이런 가혹한 네. 미래에 대한 형벌을 아이들이 감당해야 된다? 야, 이게 납득할 수 없는.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면 앉아 있는 학생들이 자체 자기 또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수천 명을 앉혀놓고 네. 거기서 사회안전원이 나와서 경찰이 손 내밀어 그래서 수갑까지 딱 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12년형인데 이게 시민권을 박탈을 해요. 12년 동안 들어가는데 노동교화형이고 가족이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 다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12년 동안 또 산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건 워낙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서 아사자가 지난해 1월 달에 생겼는데 그 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고 나온다 해도 부모는 이미 다 시골로 쫓겨가서 거기 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집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전체 인민들이 보는 학습 재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자들은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괴뢰 문화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다 자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잔인합니까? 북한에서는 저게 사실 공개 재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재판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판사나 검사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공개 심판이에요. 이미 다 형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 저도 어릴 적에도 많이 가서 봤는데 선창 또 구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막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라 이러면 또 뒤에 학생들이 다 같이 막 처단하라 이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 봐서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서 지금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거 보는 게. 저는 저 자리에 섰었으니까. 왜? 네, 저는 이제 15살 때 북한, 저희 원래 맨 처음 탈북 계획이 한 명씩 빼돌리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먼저 중국으로 보냈다가 제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수갑 채워서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네, 재판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범이 아니라 뭔가 살짝 정치범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저런 공개 재판을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왜 저렇게까지 전 남한 드라마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봤을걸요, 진짜?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뭐 그거 좀 봤다고 12년형을 때렸다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저는 그거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미디어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처벌받은 것은 책이었어요. 이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자본주의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되는 겁니다. 문화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문자죠. 이게 보통 인형은 문자로 되는데 문자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가 있는데 영상이거든. 이건 보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자본주의 찬양할 의도 같은 게 없거든. 그냥 말없이 깔려버릴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길거리 모습이라든지 사람들 옷 하는 것들 등등등등.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영상 세대잖아요. 이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급하게 문자로 아무리 사상 교육을 시킨다 해도 이거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깔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기를 느끼니까 네. 우리가 볼 땐 좀 황당하지만 네. 저들로서는 그냥 위기의식을 느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성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보겠어? 그죠?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증, 호기심도 물론 있는데 저희 때는 약간 유행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많이 본 친구가 인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가져다가 먼저 본 친구가 학교 와서 이제 막 떠드는 거죠. 어제 이거 봤는데 어떻게 끝나더라 막 먼저 스포를 해버리지만 이제 볼 수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걸 막 귀담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보는 친구가 인싸가 돼요. 근데 이걸 또 많이 보다 보면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어른들도 그랬어요.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리 다 만든 거야. 처음에 저도 진짜로 믿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수십 개를 보는데 저거를 어떻게 다 세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북한 사람을 세뇌하기 위해서 저거를 저렇게 만든다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저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라는 생각이 이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깔고 자랐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안 생기고 약간 가짜인 척하는 거죠.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저도 봐왔지만 이제 보지 말라니까 계속 보는 심리에 플러스, 계속 보는 심리에 플러스. 한 번
보잖아요. 그럼 엔딩 장면을 안 보면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 드라마 반도기월 한편 마지막 뭐라고? 그죠?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 왜 여기서 끝났는지 이거 끝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봐요. 북한 드라마는 사실 엔딩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다 보자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참다운 애국은 참다운 사랑을 낳는 법이다. 오로지 경례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의 뜻을. 얘들아, 우리가 되자고. 우리 장군님 종국을 묵묵히 받드는 우리가 말이다. 여기 엔딩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노래도 그래요. 북한 노래는 다 김일성 막 이러는데 여기는 다 막 러브 스토리 사랑 이러니까 막 헤어진 이제 10대 애가 연애하거든요. 북한도 헤어졌어. 근데 북한 노래는 다 장군님 이런데 여기 노래 들으면 막 사랑해 너무 힘들지 뭐 이런 노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냐고요. 역사와 문화를 다 쳐다봐도 이념이 사랑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어느 시대나 이제 금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금지한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재를 가하는 시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체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흔들릴 때 그 제재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세지잖아요. 흔들리는 시기에 저런 일들을 한다는 걸 봤을 때 북한의 지금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이 아무리 처벌하고 통제도 북한에 부는 한류의 바람을 이제 좀처럼 잠재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김정은이 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만큼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 통일 불가 선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동포를 괴멸시킨다고 하면서 박수를 친다고요? 아니, 이 말폭탄을 퍼붓는 게 사실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번 발언은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좀 이번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전에 북한이 했던 말폭탄이랑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이전에는 가장 센 말폭탄이 서울 불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때 한창 서울 시민들이 라면 사재기가 많았어요. 불바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해도 라면을 사재기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발언은 어떤 먼 미래의 주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이 뭔가 체념한 듯한 어조로 담담하게 전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나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전쟁을 더 이상 피해야 될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갈 때까지 갔다. 라는 어떤 입장 변화, 김정은의 무언가 이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 이런 게 읽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도 저거에 공포를 떨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 김정은의 심경 변화는 있어 보인다. 이 중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서조차 북한의 군사 동향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무언가 김정은의 마음에 결심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통일. 그러니까 이 통일이 지상과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선대는 난 끊고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세워졌던 한민족임을 상징했던 이 상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우리에게 괴멸시키겠다,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길래
어떤 이 속내가 있길래 김정은은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덕담은 못할 망정.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자, 대남이 연락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폐지합니다. 와.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었다. 아우 진짜 너무 싫어.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수중 핵무기 체계 그리고 순항미사일 계속 발사합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연말 연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오늘만큼 쉬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끝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한두 마디 뱉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괴멸시키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다짐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언어적인 위협을 했을 때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은 저거 전혀 블러핑이다. 군사 대비 태세는 흔들림 없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 가능성을 지금보다 높게 보지 않는다. 현재의 방위력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 봤지만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실 전략소통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나 단순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적 이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충분히 전쟁에 준할 만큼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김정은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기존과는. 블러핑이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우리를 한 발 때리면 10발로 보복하겠다. 네. 한미의 메시지가 좀 달라졌거든요. 한미가 물밑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적어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김정은이 전쟁을 말한 이후에 북한에서 이 포스터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미제와 대한민국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자. 이런 포스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저는 겁나는 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걸 문구를 보면은 아, 우리를 그런 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 부산이라는 지금 지명을 지금 탱크가 격파하는 게 나오고 서울이라고 서울이라는 이 또 지명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6.25 때 먹지 못했던 그 땅 부산을 다 점령해서 이제 영토 완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포스터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건 이전에 저 탱크 밑에 깔리는 게 주로 이제 미군이나 아니면 뭐 우리 자본가를 상징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뭐 자본가를 상징한 이런 사람 오른쪽의 인물요.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동자 필이 나는 팔에 근육에 힘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김정은의 말대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남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니죠. 하나의 나라에서 남쪽으로 갈린 남한이라는 곳에서 소위 이제
미제나 몇몇 자본가들에게 매판 억압받고 자본가.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겠다. 맞아요. 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 전체를 다 주적으로 보겠다. 저기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목론하고 다 짓뭉개 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 족속들 전체가 다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탱크 궤도로 다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수가 세진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 그냥 대한민국 것들, 족속들 다 똑같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포스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아예 동족 관계를 지워버리고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제3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배웠고 남한 사람들은 우리 형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배움 속에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으로 해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동족이 아니고 그냥 삼자다. 그냥 삼자다. 그냥 이런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독일의 이제 그 히틀러의 나팔수라는 게벨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윗세대는 그래도 우리 동족이지 하지만 지금 이거를 듣고 자라는 10대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남조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죄책감이 덜하는 거죠. 북한 김정은의 아까 이 심경 변화, 무언가의 결심, 그 징후는 북한의 관영 매체 속에서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 북한의 제1주적 적대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미국이 아닌 우리를 적대국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로. 이건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사용을 우리를 향해 쏘더라도 괜찮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를 제1 적대 국가로 규정한 거고 사실 따지고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이 어그러진 게 뭐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김정은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 핵미사일도 우리에게 쓸 수 있다라고 바꾼 거고 그래서 북한 매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오늘 들고 왔어요. 첫 번째, 맞춰보세요.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어떤 그림이 달라졌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 찾기. 지도. 우리 한반도가 핑크색, 빨간색 비슷하게 이렇게. 저기는 반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북한이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지도를 썼어요. 북한이. 그래요? 한민족이다. 하나의 한반도다. 그런데 한민족 기가 있죠. 예,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김정은이 규정한 그 시점쯤에서 지도가 바뀌었어요. 남북을 아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죠. 우리는 한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이 관영 매체에서 나온 변화 그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북한의 일기예보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야? 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날씨에 자, 이거는 일기예보 지도예요. 남한 쪽은 아예 날씨 얘기를 안 해주는군요. 외국이니까. 자, 보시면은 영역 구분이 색깔로 달리 돼 있어요. 원래는 안 듣고 싶어. 남북한의 한반도를 같은 색깔로 북한이 규정을 해서 한반도의 날씨에 대해서 예보를 했다면 지금 김정은의 이 선언 이후에 남북의 색깔이 다르고 더 독특한 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를 같은 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네. 저 위에랑. 우리랑 다른 나라라는 거죠. 선을 그은 거죠. 자,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방송 시간을 알리는 북한 매체의 방송 시간 알림 화면인데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좀 빠져 있어요. 뒤에 한반도. 지도가 빠졌어요. 통일. 지도도 지도고 통일이라는 글씨 조그맣게 보이세요? 맞아요. 통일이라는 글씨를 어린 아이들에게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 시간 알리는 화면에서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통일이라는 글씨.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통일이라는 글자도 쏙 빠졌죠. 텔레비전 날씨 보는 거 보면
이제는 한반도가 전체 보였는데 이제 뚝 잘라져가지고 이 한반도 남쪽이 없어졌어요. 걔네들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땅도 없는 것처럼 바다 색깔처럼 표시한 날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개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김정은이가 남북이 뭐 적대 관계다 이런 거와 연관성보다는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남한 지역을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랑 같은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국가 대 국가라는 거고 영토 조항을 이번에 김정은이가 특이하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영토 조항이 제3조에 있는데 우리 헌법에 북한 헌법에는 그게 없다. 이걸 김정은이가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헌법에도 그 조항을 넣어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체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국방부에서 주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쟤들은 딱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받아치면서 되로 주는 걸 말로 받아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그로 갈래.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외교 전략이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안보 전략이자 동시에 북한이 새로운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우리의 동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적이다라는 거죠.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그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은 남이나 북이 다 써먹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씻어버리고 확실하게 이제 주적관을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세워요. 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막 나간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유지된 거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 성명의 그런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첫 남북 정상회담의 그런 상징물로 만든 거를 꼴불견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없애자라고 했는데 종민 씨, 이 상징물이 뭘까요, 이게요? 꼴불견이요? 꼴불견이. 보기 싫은 거잖아요. 보기 싫은 거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낸 소 있었잖아, 정주영 회장님. 네. 소 있었잖아, 정주영 회장님. 아이고, 다 죽었어요. 그 소의 자녀 소를 다. 뺏기셔. 다 죽었어요. 3대를 멸족하니까. 쇠고기 파티하는 거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이거를 꼴불견이라고 하고 이걸 박살 내래요. 이거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위성에서도 보여요 이거? 크기가 도로의 폭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이거 난 사실 처음 봤거든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잘 못 봤던 건데. 저게 저희는 학교에서 저거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혁명 역사에서 통일과 관련된 거 나올 때는 꼭 나오는 건데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서 있는 거 외에 아래쪽에 보면 통동으로 조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파나 같은 게.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잃고 일제와 싸우는 모습, 뭐 전쟁 모습해서 그 이때까지 70년의 역사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현장이 결국은 이제 72년 남북 7.4 공동성명, 그리고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나온 고려연방제, 그리고 93년에 전민족 10대 강령이라는 걸 이제 대단결 10대 강령이 그 세 가지를 금과 옥조처럼 3대 현장으로 묶어서 만든 거고 2001년 8.15 때 완공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짜? 완공식 때요? 여기요? 탈고 가신 거예요? 2001년 8.15 통일 대축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이제 취재차 따라간 거고 이게 그러세요? 높이가 3대 현장 거기에 맞춰서 30m입니다. 30m. 그리고 저 폭이 6.15 해가지고 61.5m. 그리고 60kg짜리 돌들을 한 2,500개 해가지고 만든 그 거대한 구조물인데 김정은이가 저 너절한 남쪽 관문에 있는 꼴불견 그거를 치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할아버지 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막 찬양하고 이러던 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없애버렸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앤 것 같아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위성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2024년 1월 8일이라고 나와 있죠. 저기는 아직 있습니다. 건물이 있네요, 회색으로. 그런데 그 옆에 거 보면은 1월 23일 며칠 후죠. 없어졌어요. 저 기간 어느 기간 중에 어느 날인가 없앤 겁니다 지금. 이게 평양 개성 고속도로에 평양 들어가는 게 낭당구역부터 평양시가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는 고속도로 끝에 입구에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물인데 저거를 기중기라는 타다노라고 하는 큰 기중기를 이용해서 다 부숴버렸어. 저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3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언하고 이제 10대 강령인데 이거는 북한이 주민들이 이제까지 휴전돼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위해서 고생해왔어.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통일 꼭 시켜주겠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셔. 그랬는데 그거를 다 부숴버린 거야. 근거이자 철학인 거죠. 그게 북한의 자기가 북한 지도자가 된 게 왜 됐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잘하라고. 그 아버지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조국 통일 업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약간 패륜적인 행위예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봐도. 북한 사람들이 특히 통전부나 통일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삽질을 한 거야, 이제까지 70년 동안.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안 가지겠어요. 그렇죠. 저희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족 내에서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남한하고 북한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에서도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때들은 분단됐다는 걸 심리적으로 납득을 못했거든요. 인정을 못했던 거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자랐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데 북한에서도 약간 그런 식의 MZ 세대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한 패스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빠져라. 너희들은 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냐면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득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딱 접고 군사적 성공에 대한 환희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미지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무력을 했고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노동당이 지켜야 할 정신, 특히 조국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국가관을 김정은이 폐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또 결심을 해서 흔적을 없앤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또 있어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경의선 철로와 경의선 육로. 경의선 철로와 도로를 김정은 스스로도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라고 불렸거든요. 특히나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하고 우리나라랑 왔다 갔다 했던 차들이 다녔던 육로예요. 네, 맞아요.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걸 저희가 단독으로 포착해서 보도했어요. 지뢰를 매설하고. 지뢰를. 다시는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남북이 오고 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육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요. 지나만 가기. 경의선 철로 같은 경우는요. 2007년에 남북이 철도를 이었어요. 이 DMZ를 횡단하는 철도를 복원했어요. 아무리 남북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철로는 그대로 남겨놨던 건데 이걸 지금 끊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는 길은 육로로 못 가요. 철도 타고 못 가요.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철로에 지뢰를 왜 심어요? 그 아까운 지뢰를 좀 다른 데 쓰지. 지뢰 아니 뭐 식량이나 밥 까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이 정말 뻔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벌써 명시를 했죠.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에 있는 건 주적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월에 전자제품과 의복 제조 업체가 밀집돼 있던 공단 쪽 아스팔트가 1월이면 눈이 쌓여 있어야겠죠. 근데 그쪽 길이 깨끗이 제설 작업이 돼 있던 겁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차들이 왔다 갔다. 즉
공장을 돌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주적인 우리 자산을 지네 마음대로 그냥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개성공단도 지금 뭐 파괴하고 뭐 약탈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또 폐지하라고 지시한 곳이 또 있어요. 어딜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부시라고? 또 폐지해. 남북간 바로 금강산 관광지구예요. 이거를 관리하는 북측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강산 국제관광국인데요. 관리하는 기구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 말은 앞으로 남측 관광객, 대한민국 관광객이 국경 넘어가지고 금강산에 놀러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예요. 실제로 2019년부터 문화회관이라든지 운정각, 해금강 호텔, 네. 금강 펜션타운이 철거된 것이 네. 이제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고,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이걸 유지하려면, 왜냐하면 유지비가 들거든 이게. 유지비가 드는데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남북에 관광객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지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지비 들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철거시켜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희망 없다. 기대를 접어라. 우리 길을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뭐 남한 쪽 냄새 나는 건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골프장, 스파. 좀 고급스러운 거는 또 다 남겨놨어요. 다 남겨놨어요. 뭐라고요? 그건 자기네가 썼다. 예, 자신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급 부대 시설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자체를 폐지한 게 외부 자본을 좀 끌어당겨서 북한식 관광지구로 다시 재개발을 하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유지 비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 관광객들 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해보면 웃기겠어요. 김정은 지시했잖아요. 남조선 흔적 있는 것들은 싹 드러내라. 그 밑에 실무자가 이제 폭파 실무자예요. 위원장 동무, 문화회관, 해금강 호텔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래. 호텔하고 골프장, 스파도 철거하겠습니다. 냅둬라. 얼마나 웃겨요. 상상을 해보면. 거기 스파도 가볼만 하던데. 왜 나도 써야 해. 골프장은 냅둬라. 나도 써야 해. 자꾸 뭘 없앤다는 건 열등의식이잖아요. 베트남에 갔을 때 사실은 제가 미국 건물도 있고 프랑스 건물도 있어서 아니 저거 왜 가만히 놔뒀어? 라고 했더니 저걸 왜 없애? 프랑스 애들, 미국 애들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물리쳤는데. 그렇지. 저거 전리품이야. 라고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흔적들을 다 지우겠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최근 1년에 이제 이 김정은이의 이런 강경 발언과 후속 조치를 김정은이가 어떤 전략적이나 외교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처음 권력을 받아갖고 자주 갔던 데가 빨간 이거 맨 그 소년단 무슨 할 때 이런 많이 갔잖아요. 왜? 미래의 나의 이제 그 지지 세력이었는데 이게 가만히 커보니까는 아닌 걸로 지금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해서 김주혜 10살짜리를 후계자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김주혜를 떠받쳐야 될 MZ 세대가 영 아니라 이거죠. 네.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도 함부로 죽여버렸지. 그 이후에 김한건인가 조언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조곤조곤 조언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했다고 뭐 쉬었다고 될 테니까.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발점이 하노이 노딜이라고 봐요. 그렇죠. 하노이 노딜하고 보니까 미국 대통령을 3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갈 거야. 그래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저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기식의 국가 전략을 짜고 있다고 봐요. 대남 정책은 자기 색깔 있는 게 없었거든. 다 할아버지 아버지 거잖아요. 이게 자기식 뭔가를 만들려고 한국을 적대 국가로 돌려놓는데 왜 갑자기 지금일까? 그리고 왜 갑자기 저렇게 요란스럽게 소리를 낼까? 분명히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본 동영상에 해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교류하면서 같은 말을 쓴다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얻는 물질적 득보다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여보내는 한류 영향력이 너무 커. 아하. 그러니까 외국에 출장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그동안 자기가 못 본 드라마를 밤새껏 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만큼 흡인력이 있으니까
아 이게 체제에 주는 나쁜 영향이 이게 훨씬 더 크다. 이걸 차라리 적으로 돌려놓고 적대시하는 게 내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의 기본 요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역시 반통일적이고 네.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체제 경쟁에서 졌는데 내가 해가지고 13년 동안 해봤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문을 이제 닫아 건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열등감, 열패감 그런 게 저는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확실히 이번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는 않습니다. 선대가 50여 년 동안 넘게 유지해온 그 평화와 화합의 남북 상징물을 제거한 데 이어서 전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나는 말뿐만이 아니야 행동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을 증명하려는 듯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하나 큰 도발을 할 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은 아닐지라도 이 사인에 맞춰서 지난 1월 15일에 북한이 뭘 선보였냐면 단 1분 만에 우리 상공을 뚫고 와서 서울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전 세계 어디든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하도 많이 해서 맞아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언제 뭘 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더 무서운 거 쏜 겁니까? 일단은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 미사일 자체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극초음속이 되려면 최소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야 돼요. 마하 5요? 예, 속도 자체. 마하 5면 딱 어느 정도로 계산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하 5는 1초에 1.7km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1초에? 1.7km.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서 한 325km 떨어진 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 그까지 단 3 내지 4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3, 4분이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오면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을 때 오는 거네요. 그러네. 예. 라면 불어서 컵라면 먹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서울 부산 그냥 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종민 씨 괌 가보셨죠? 네, 가봤죠. 비행기 타고 얼마나 4시간 반. 4시간 반에 뭐 네. 4시간 반 정도 예. 걸리잖아요. 마하 5 속력으로 가면은 30분이면 간다. 30분. 네. 이거는 일단 기본이 마하 5고 이제 좀 빠르다 싶으면 마하 10이 넘어가는 겁니다. 마하 10이 넘어가는 겁니다. 무섭다. 이게 만약에 평양이 아니라 전방 지역에서 배치가 된다면 서울 때리는 거는 그냥 곧바로네? 북의 후방 지역에 배치를 해도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요. 일단은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체만도 벌써 메리트가 있는 건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은 탄도 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완만한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탄도부가 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전투부가 분리된 뒤에는 활강을 합니다. 미꾸라지가 수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형적인 궤적인데요. 뭐야?
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면 와, 무섭다. 만약에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 예측을 해서 요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좌우로만 변칙 기동을 해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워낙에 속도가 빠른 데다가 게다가 저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좌우 상하로 기동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격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어렵네요.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사실 1, 2분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잖아요. 아니 진짜 북한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기술력이 지금 뛰어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2021년 초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해 9월 달에 첫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사이에 4번의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또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대응하기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2년 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발사 전에 우리가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도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차이예요. 2년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고체 연료를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이 고체 연료랑 그러면 액체랑 차이가 좀 큰가요?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는데 김진 기자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자, 지금 군사 강국에서는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구조도에서 보시면 알듯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복잡해요. 비싸요, 만드는데. 고체 연료는 심플해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액체 연료를 한번 주입해 놓고 발사를 안 하고 이렇게 스탠바이를 시켜 놓잖아요. 그럼 액체 연료가 슬슬 누수되거나 액체 연료가 변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쏘려면 처음엔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비워놨다가 연료를 주입하겠죠. 그렇죠. 이제 쏠 때는. 그러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동안 눈치채지. 위성으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해 놔도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연료를 주입해 놨다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쏴도 돼요. 한 방에 빡 이렇게. 그래서 액체와 고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으로 증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혹시 러시아가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번에 그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까지가 1,4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극초음속인데 지금 10만 넘어가면 사실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14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빠른 미사일을 갖다 북한이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기가 힘들고요. 사드로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얼마나 이슈였냐면 작년 6월에 제 기억이 6월이었는데 미국에서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치열한 여야 간의 논쟁이 북한이 저 극초음속 개발했는데 미국이 막을 수 있냐였어요. 그때 당시에 펜타곤의 간부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미국의 우주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미국은 현재 기술로서는 요격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말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현재 기술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물론 뭐 무기 만드는데 아주 모든 뭐 정신과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냐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배후에 누군가 분명 있다, 다른 국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인데 실제로 작년부터 최근까지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전략 무기가 공개될 때마다 그 절명 타이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렇게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언합니다. 여우의 친구는 승냥이라고. 죽수행원 서류? 작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그 외무장관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선희가 그러면 답방을 간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북한이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게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이런 핵과 미사일 기술 이걸 다 북한한테 줄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럴 필요도 별로 느끼지는 않겠지만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자기한테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북한이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고 또 러시아가 상당 부분 지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푸틴이 지금 어쨌든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4년 만에. 그러려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뭐가 또 그럴싸한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소련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소련,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에 들어간 케이스는 푸틴밖에 없어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지도자인 게 뭐냐면은 상대편 국가 원수를 깔아뭉개고 망신을 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건 기본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기다리게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라든지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회담장에 개를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그 애완개라고 인사하라고. 근데 생각해봐. 정상회담 자리예요.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서 새 파티가 달려와.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근데 지금 이 최선희 이제 외상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도 않았고 동시에 도착해서 이제 악수까지 했어요. 지금 그 최선희와 푸틴이 만났던 그 장소 자리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요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 지난 2022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모스크바 크렘린궁 그 자리에 가요. 근데 멀리 떨어졌던 거? 그러면 봐봐요. 약간 타원형 테이블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앉았어 지금. 이건 진짜 이상해. 일선에 따르면 서로 말이 안 들려가지고 고함을 쳤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제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깎아 내린 거예요. 회담할 생각이 없다. 회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봤을 때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국가 원수도 아니라 일개 국가의 외상을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제 시간에 나와가지고 악수까지 하고 양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정식으로 앉았다는 거는 정말 국가 원수급으로 대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푸틴이야 뭐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좀 포탄이나 이런 거라고 치면 뭐 그런 거 구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럼 최선희는 왜 갔느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서가 최선희를 수행한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그 서류 조각을 확대해서 그 단서를 저희들이 포착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최선희를 수행한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는 저 서류 파일을 주목해 주십시오.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엄청난 쭉 우주 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 북측이 작성한 거고요. 러시아와 북측이 합의하에 작성된 서류를 봐야겠죠. 1. 우주 로켓 연구소라며 프로그레스라고 북한이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하잖아요. 저건 지명 이름입니다. 저 프로그레스가 어디냐면 러시아 연방 우주국 산하 우주 로켓 연구소 프로그레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워로네주 기계공장 등이 지금 적혀 있는데 그곳은 이제 모스크바 남부의 보로네시 기계공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가 로켓 엔진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이자 공장이에요.
저것을 최선희가 왜 참관하기로 러시아와 협의를 하고 저것을 갔을까? 로켓 엔진 하면 뭐 떠오르세요? 군사정찰위성. 그렇지. 근데 저거 참 신기해요. 북한 같으면은 저거 당연히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저 통역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친구인데 작은 수첩에다 보이게 이렇게 꽂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장면이 그 푸틴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희가 있고 거기 있는 전속 사진사들이 아주 집중해서 찍고 있는 순간인데 이 친구가 보란 듯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최선희한테 일부러 다가가서 문을 굽히고 그래서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인 연출의 냄새도 있긴 있어요. 푸틴이 또 북한에 막 방문한다는 막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정말 김정은은 굉장히 신날 것 같거든요. 혹시 방문한다면 언제쯤 방문할까요? 푸틴이 이제 올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2000년의 마지막 방문이었으니까 첫 번째 방문이었으니까 24년 만에 방문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푸틴이 그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대선 전에는 못 하겠죠. 나름대로 그것도 선거인데 물론 이제 푸틴 재선이 130% 확실하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방문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확실한 것은 북한에서 무기를 주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군사과학 기술을 좀 주는데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문한다는 게 우리 관계를 더 고도의 단계로 올리겠다는 상징이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게 군사동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거기서 뭐냐면 북한하고 러시아의 밀착은 이미 확인된 거고 거기 중국까지 미적거린 중국까지 끼워서 삼국동맹을 해가지고 예컨대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뭐 해상훈련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맞선 또 군사훈련들을 갖다 공동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골칫거리가 더 남았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 이 정찰 위성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11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한 달 후인 12월에 바로 하늘의 레이더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기가 북한에서 조립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위성 사진인데 고려항공 지금 화물기로 보이는 러시아제 수송기를 조기 경보기로 개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만약 진짜 조기 경보기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게임 체인저거든요. 일단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기 경보기를 우리가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적기를 파악하려면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를 사용하죠. 그렇죠. 위를 보는 거죠. 네. 레이더가 지상에서 위로 발사가 되면 지구 공률에 따라서 사각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실제 전쟁에서 저공 침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레이더의 사각을 이용하는 건데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엔 그 위에 둥그런 접시 같은 게 똑같은 레이더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조사가 될 수 있고 위로도 조사될 수 있고 일정 부분을 내가 노려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A50 메인스테이의 성능이 나온다면 최소한 탐지 거리가 무려 4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황해도 상공에서 한국 전역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요. 조기 경보기의 무서운 점은 단일 표적을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조기 경보 통제기가 왜 필요하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공 우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제공권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북한 공군의 기체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기체들이에요. 노후화된 기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이 나빠. 레이더가 구역인 거예요. 즉, 이 한미연합 전력의 기체들은 1km 밖에서 북한 기체를 보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의 기체들은 시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500m까지 와야지 그래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기 경보기가 이제 전력화가 되고 데이터 링크나 이런 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북한 이 구식 기체들의 눈이 라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귀에 쏙 들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정찰의 성격인데 조기 경보기까지 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군사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기의 차이는 군사 정찰 위성은 그냥 보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은 지상으로 연락을 해서 지상에서 야 이거 누가 가서 때리지?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이동이 돼버리고 조기 경보기가 떠 있으면은 실시간에 보고 요거는 고성균이 네가 때리고 요거는 남희석이 네가 때리고 실시간에 이제 통제가 되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경보기하고 위성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조기 경보기를 흔히 하늘에 떠 있는 공중 지휘소라고 해요.
공군 사령본부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이 가능하고 은폐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가짜인 이유는 조기 경보기 하나만 개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조기 경보기에서 주는 무수히 많은 이 레이더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수신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보유돼야 조기 경보기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전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조기 경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기 경보기와 같이 작전을 수행할 만한 공군의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가짜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러시아가 만약에 도와준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러시아가 갖거나 신형 전투기 기사를 북한에게 이식한다면 이건 얘기는 달라져요. 한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은 북한이 평양의 외곽 순천 공군기지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했습니다. 네. 활주로 길이를 무려 300m나 늘려서 총 2,800m로 활주로를 늘려놨어요. 이전과는 또 눈에 띄게 넓어진 유도로까지 북한이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북한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프로젝트로 조기 경보기를 갖고 싶다. 네. 플러스 그것과 함께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북한의 전투기를 현대화하는 거를 어떤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행보는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이웅평 대입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국 19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 공군 책임 비행사이자 대한민국 공군 대령 출신이세요. 이철수 대령을 만나서 김정은이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서 조기 경보기까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1비행사단 57비행연대 2대 책임 비행사로 있다가 1996년 5월 23일 온천 비행장에서 미국 19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귀순한 이철수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북한은 무기 체계 면에서도 열세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자체 조기 경보기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북한에 현재는 없어요.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를 주면 되는데 조기 경보기 줘봐야 연동이 안 되는데 북한의 전투기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는 레이더 가지고는 못 봐요. 우리 한국을. 60, 70년대에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레이더인데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기 경보기라는 이 항공기를 공중에 떠 있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 물자들을 순천 비행장으로 공수 작전이나 뭐나 하지 않을까. 특히 순천 비행장하고 자강도 지역하고 가깝거든요. 러시아에다가 미사일이나 포탄을 공급해 주는데 열차, 배로 수송하기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 가장 가까이 있는 순천 비행장을 활주로 거리를 좀 늘려가지고 수송기 띄우기 위한 활주로 거리가 필요했다. 저도 저기 전적으로 동의해요. 러시아에서 와서 대형 수송기에다가 북한에서 생산된 포탄, 미사일 이걸 비행기다 싣고 러시아에 더 많은 군수품을 보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얘네들이 활주로 확장 공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가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말하자면 최첨단 휴대폰 가져가면 뭐하냐. 기지국이 없는데 쓸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어떤 인프라 자체가. 자, 조기 경보기 필요 없다, 별 의미 없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 무기 개발은 계속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수중 핵무기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월 19일 북한이 수중 핵무기 헤일 5-23의 중요한 시험을 동해상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시험했다고 밝힌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은 핵어뢰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입니다. 핵어뢰. 와, 헤일이 일으킨다. 헤일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국방과학원이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으로 쏴서 폭발하는 핵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보다 더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입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레이더 등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수중 핵무기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해안 라인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 아니 어뢰가 핵어뢰라고요? 해일이라는 게 찌나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찌나미. 그러니까 핵어뢰로 방사능 찌나미를 일으켜서 우리 부산항이랑 울산항이랑 다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게 이제 북한 보도대로 하면 그게 그건데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죠. 예, 그래 한미일이 그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핵어뢰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관련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일 5-23이라는 것이 지난해 9월에 북한이 진수한 첫 전술핵 공격함이 있어요. 소위 김군옥 영웅함이라 그러는 그 김군옥 영웅함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고요. 지난 1월 24일 날 서해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심지어 나흘 후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 관련 기지들이 밀집된 심포 일대에서 이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또 성공을 했습니다. SLCM은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과 달리 바다 및 어뢰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팔자기동 등 변칙기동을 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까지 더해져 한미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심포에서 발사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힌트를 주는 게 심포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전술 핵 운용 잠수함이죠. 김군옥 영웅함. 그 함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워딩 자체가. 이게 이제 일종의 북한 김정은의 군 무기 세계관이거든요. 아까 뭐 핵어뢰,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개발하겠다라고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방금 태 기자님이 얘기했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도 기존까지 우리가 봤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 새로운 북한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 이름이 공개됐어요. 불화살 3-31이에요. 바닷물 위로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갑니다. 북한이 하루 지나 오늘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불화살 3-31형 발사 사진입니다. 순항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와. 닷새 전 지상에서 처음 발사했는데 나흘 만에 수중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주 기자.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 세계관에서는 요 잠수함에서도 순항 미사일을 우린 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험을 한 건 맞아 보여요. 우리가 추적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30일일까? 이 숫자에 좀 주목을 해보면 30일? 이 세계관에서는 북한이 앞서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그게 화산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술 핵탄두의 상당 부분의 어떤 핵폭파물 탄두를 소형화하거나 전략화해서 요 불화살 30일에도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과시하기 위해서 똑같은 31이라는 넘버링을 한 게 아니냐. 이 세계관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30일은 아이스크림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에서 끝나야 되는데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사실 말만 들어도 사실 전술 핵탄두 탑재한 순항 미사일 말로만 들어도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예, 그 만에 하나 이제 그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형이 실린 순항 미사일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400m 정도에서 폭발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400m. 예, 사망자만 약 한 5만 명 정도, 부상자가 한 16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일대가 다 나가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폭발 지점 중앙으로부터 대략 반경 한 150m 정도 내에는 큰 불구덩이가 생겨갖고 건물이 뭐 붕괴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폭발에 따른 어떤 화염 피해까지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그 전략 순항 미사일, 예, 소위 불화살 3-31형이 기존보다 더 강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있는 그 일대가 뭐 지도상에서 이제 사라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무력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순항 미사일 자체도 핵을 투발하는 투발체 중에 하나예요. 핵을 투발할 수 있는 투발체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지죠. 지금처럼 잠수함에 실려서 우리가 방어하지 않는 지점에서 발사가 된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고요. 사실 이제 각각의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불화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이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쏘고 전면전이죠, 그러면. 해군에서 이제 김근옥 영웅함이 전술핵이나 핵어뢰를 쓴다. 이건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대북 전문가들이 이제 제2의 한국 전쟁을 언급하기도 해요. 일단 관련 영상 좀 보실까요? Growing concerns over comments by North Korea that it's no longer pursuing reconciliation with the South. It's raising fears that the North may be planning to take advantage of conflic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o launch a war of its own. Defense experts do not reject its possibility. They say that the two Koreas are now at the highest probability of being dragged into an armed conflict. You have to take that seriously. Kim Jong-un ought to focus more on feeding his people than on buying and purchasing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백악관 관계자가 김정은의 수사를 심각하게 seriously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로버트 갈루치라고 94년도 제네바 협정을 이끌었던 미국식 대표가 있어요.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냐면 올해 동아시아에서 핵전쟁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자, 만약에 정말로 이제 김정은이 뭔가 잘못 판단 내려가지고 전면전을 일으킨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냐? 김정은도 이제 그 한 국가의 리더로서 제왕학 수업을 배웠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배워가지고 교훈을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 뭐냐면,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업적을 뛰어넘고 유훈 통치를 끊고 자기만의 통치 방식으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겠다.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봅시다. 수양제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 가지고 고구려를 쳤어요. 수나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 자기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로 또 고구려를 쳤어요. 어떻게 됐냐? 당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또 거란 성종이 그 자기 엄마 소태후에 대한 콤플렉스로 고려를 쳤어요. 거란 망해요. 결국 북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피해는 봐. 그렇죠. 하지만 북한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불화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와 김근옥 영웅함의 전술핵을 같이 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이 중에 하나만 쏴도 전면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만 쏘는 순간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 군부 일대와 북한의 주요 핵심 지휘부는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일요일 밤에 잠을 자지. 아, 그렇구나.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는 지금 북한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잃을 게 많고. 네네네.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는 지킬 게 너무 많아. 2,500만이 자기 노예죠. 별장 특각이 천지 삐까리로 널려 있죠. 양어장 있죠. 사냥터 있죠. 어디가 화요트 있죠. 비행기 있죠. 기차 있죠.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싶겠습니까? 야당도 없고, 야당도 악플도 없고, 집회하는 사람도 없고, 식물건도 없어. 식물건도 심는 것, 보람도 없고, 탄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지켜야 될 천지 삐까리로 차 있다고. 그러니까 국지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다다닥 하고 붙을 수 있는데 전면전 핵무기를 쏘는 경우는 북한 정권 끝이거든요, 진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해외에서도 경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그 전에는 그런 발언을 안 했던 인물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버트 칼린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지론이 북한하고는 대화로 풀자, 뭐 강대강으로 갈 필요 없다, 이런 온건파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 최근에 이게 좀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만갑을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은 참 그럴 겁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살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너무 불안해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더 피신을 해야 되나. 만약 포탄이 날아온다면 화도 지금 많이 나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을 하늘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 전체가 30일 먹을 옥수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매번 올리는 거라서 화도 무지 나는데 전 지금 또 한국에 앉아 있고 집에 아이들이 토끼 같은 아이들이 둘이 또 자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좀 이제 마지막에 들어서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줘요. 편안하게 자기. 앞서서 뭐 탑 날리고 막 지뢰 매설하고 철도 끊고 지랄탄 같은 미사일 막 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전쟁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하지 않은 한 가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3일 전에 북한 김정은이 핏대를 올리면서 뭘 지시하냐면 북한 경제 개발 계획 10주년 계획을 발표해요.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 발전 20승 10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북한 경제 개발 계획 10주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까? 미래를. 앞서 이런 폭발들이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본 것은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극강의 위험 수위를 올려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직거래가 가능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만들어서 북한이 큰 바겐세일을 벌이려는 네. 하나의 노림수일 수 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이야기하는 게 20 곱하기 10 전략인데 20개 군에 1년에 된장 공장, 고추장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10년 동안에 200개 된장 공장을 만들라는 계획이 20 곱하기 10 계획이에요. 아주 웅대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전쟁하려면 러시아에 그렇게 컨테이너 5,000개 분을 탄약 100만 발을 보내겠습니까?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북한의 정권이 가장 취약할 때 네. 북한이 블러핑을 많이 해요.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포탄은 한쪽으로 계속 가고 미사일도 가고 있고 지금 창고는 비고 있고 사람들이 불만은 지금 된장 고추장 그렇죠.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라도 뭔가 센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전쟁을 금방 일으킬처럼 하면서 뭐 남한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뭐 전멸해버리라 괴멸해버리라 이러는 거는 개가 조그만 개가 막 짖을 때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김정은이의 여러 가지 이제 강경 발언과 후속 조치를 볼 때 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경제력이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분명한 것은 국지 도발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다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네네. 근데 북한은 3,000여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국지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다가 혹시 이게 큰 전쟁으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국가 지도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에서 막 이런 거 쏜다고 핵 개발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뻐합니까? 의외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냈다. 굶어도 국방력 하나는 최고야. 약간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젊은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우리 지금 이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린 왜 이따구로 사냐 미사일 쏘니까 이따구로 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공포를 주려고 하지만 자기가 두려워하는 김정은을 위해서 한 곡 선정해 주신다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 중에서요 메모리라는 곡이 있어요. 뮤지컬에 사용이 됐던 건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쩌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하지만 뭔가 또 희망찬 아침이 오면 오늘의 이 이야기도 추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가진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I can dream of the old days. Life was beautiful then.
let the memory live again.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목이 레드 프린세스. 김여정을 중심에 두고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의 다큐멘터리예요. 실질적으로 왕관 뒤에서 있는 힘인 것 같다. 사실은 장성택 처형에 김여정이 먼저 작당을 했고 김시호를 등장시키고 이에 빠져서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Fearsome, bold, charming political figure.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채널 A